올 1월부터 11월까지 북한은 역대 가장 많은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2019년 1년 동안 북한이 쓴 미사일이 총 27발로 조사됐는데 아직 올해가 지나기도 전에 벌써 79발을 쏴댔죠. 도대체 왜 어떤 목적으로 이렇게 무차별적인 도발을 감행하는지 알 수는 없지만 북한에게는 분명 그 의도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불과 1년 전 9월 15일에 발생한 도발은 좀 이례적입니다. 자신들이 형님처럼 모시는 중국의 외교부장 왕이가 북한은 약 5분 간격으로 탄도미사일을 쐈습니다. 당시 북한은 고도 60km의 미사일을 쏴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에 떨어뜨렸는데 하루 뒤 놀라운 사진이 공개됐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이 미사일은 특이하게 열차에서 쏜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른바 철도기동 미사일 체계였습니다. 이는 구소련에서 최초로 도입한 미사일 체계로 달리는 열차에서 미사일을 쏘아 올리는 특징이 있습니다. 철도가 촘촘하게 깔린 북한에서는 어느 지역에서든 미사일 발사가 가능하기는 하지만 철로가 파괴되면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에 아직도 이런 미사일을 운용하는구나 라는 비아냥 섞인 조롱을 받기도 했죠. 그런데 북한이 열차 미사일을 쏜 지 딱 2시간 뒤 한국에서도 미사일이 발사됩니다. 바로 SLBM, 즉 잠수합 발사 탄도미사일이죠. 천지를 뒤흔드는 굉음과 함께 바다 아래에서 갑자기 물줄기가 솟구쳐 오릅니다. 서서히 하늘을 향해 날아오른 미사일은 장장 400km 바깥의 목표 지점을 향해 날았는데 이는 한국이 역사상 최초로 성공시킨 잠수합 탄도미사일 발사였습니다. 이로써 한국은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인도에 이어 세계에서 7번째로 SLBM을 성공시킨 국가가 됐죠. 사실 잠수함에서 미사일을 쏴 목표를 타격하는 SLBM은 고난이도 중고난이도 미사일로 꼽힙니다. 보통 탄도미사일은 핵무기의 운반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운반 체계에 따라 지상에서 쏘는 ICBM이 있고 바다 아래에서 쏘는 SLBM이 있고 공중에서 투하하는 전략 폭격기가 있습니다. 그 중 SLBM은 콜드런치, 즉 고압 증기를 이용해 미사일을 일정 높이 이상으로 쏘아 올린 후 공중에서 엔진이 점화되는 방식을 사용하는데 지지대로 활용할 만한 공간이 넉넉하지 않습니다. 단 1mm의 오차로 발사에 실패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칫 실패하면 잠수함에 탑승한 요원들의 생존까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웬만큼 자신 있지 않으면 발사하지 않는데 한국은 그 어려운 것은 미선 컴플리트 했죠. 이제 심해 어디서든 마음먹으면 북한에 대응할 수 있는 비밀무기가 생긴 겁니다. 한국이 SLBM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해 8월 13일에 취역한 도산 안창호합이라는 잠수함 덕분인데 분명 도산 안창호합은 디젤로 운용되는 디젤 잠수함입니다. 미국의 잠수함 전문가인 H.I. 서튼은 자신의 블로그에 기고한 글에서 한국이 공개한 도산 안창호합은 미사일 능력의 새로운 여명을 예고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쓰기도 했는데 한국의 기술력이 너무 뛰어난 탓일까요? 아니면 3,000톤급 도산 안창호함을 독자적으로 설계한 경험을 높이 쳐주는 것일까요? 외국의 소위 전문가들이 자꾸 한국에게 물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핵잠수합 개발에 성공했느냐고 말이죠.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지난 2021년 12월 13일 미국 뉴욕타임스에는 생뚱맞은 핵잠수함 기사가 하나 보도됐습니다. 남한은 아주 오랫동안 핵잠수함을 원했다. 새로운 원자로가 길을 열어줄 수도 있다는 제목의 기사였는데 그간 한국은 핵잠수함과 관련하여 별다른 이슈를 내보내지 않았음에도 미국의 주류 매체가 나서서 이러한 기사를 썼다는 점이 조금 의아했었죠. 내용을 요약하자면 한국 정부가 월성원자력발전소에서 4km 떨어진 경주 간포마을에 2025년 완공을 목표로 6,540억 원을 투입해 소형 모듈 원자로 SMR을 연구하는 연구단지를 조성 중인데 원자력 전문가들은 이 사업이 한국이 핵잠수함 개발의 전초기지가 될 것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가장 강력한 동맹이 수십 년간 반대해온 바로 그것이라는 말도 덧붙여서 말이죠. 그러면서 여러 전문가들의 발언을 인용해 이미 한국이 개발하려는 원자로의 출력은 차세대 4,000톤급 잠수함에 전력을 공급하기에 충분하다며 한국은 이미 핵잠수함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취지였는데요. 그런데 비단 뉴욕타임스뿐 아니라 많은 외국의 전문가들은 한국의 핵잠 개발을 상당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윌러스 그렉슨 전 미 국방부 동아시아 태평양 차관보는 한 인터뷰에서 핵잠수함은 보통 수심이 깊은 곳에서 작전하고 장거리 항해를 위해 만드는 것인데 그런 점에서 한국의 핵잠수함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고 미국 허드슨 연구소의 잠수함 전문가 브라이언 글락 선임연구원은
한반도 주변의 동해와 서해에서 북한의 위협에 맞서는 데는 적합하지 않다. 미국 정부는 한국이 핵잠을 개발하기보다는 미사일 방어 체계 등에 돈을 쓰기를 바란다고 분석하기도 했죠. 그런데 한국이 핵잠 수합 개발을 공론화한 것도 아닌데 왜 해외 언론과 전문가들이 먼저 나서서 이미 기술력은 충분하니만이 개발을 하니만이 앞장선 분석을 내놓는 것일까요? 아마 2003년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사건 때문에 그럴 것으로 보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취임 4개월 뒤 조영길 당시 국방부 장관의 보고를 받습니다. 프랑스의 바라쿠다급을 모델로 한국형 핵잠 수합 세척을 건조해 2020년까지 실전에 배치하겠다는 계획을 들은 그는 장고에 빠졌습니다. 이 계획은 그간 노심초사하며 관계 유지에 힘써왔던 미국은 물론이고 북한, 중국, 일본, 러시아를 포함해 전 세계 안보의 근간을 흔들 만한 사안이었기 때문이죠. 장고 끝에 노 전 대통령은 결국 이 사업을 승인하고 급비상에 붙이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2003년의 3-6월에 6.21에 이를 딴 362사업, 즉 핵잠 세척 개발 사업이 비밀리에 시작됐습니다. 워낙에 국가안보에 중요한 사항이고 외부로 유출됐다가는 상당한 외교적 파장이 예견됐기 때문에 기자들에게까지 엠바고를 요청했지만 결국 사업은 1년 뒤 종료됐습니다. 조선일보의 기자가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겠다는 사명으로 이를 특종으로 보도했기 때문이죠. 결국 국방부는 이 기사가 보도된 직후 핵잠 수합 개발 계획 자체가 없었다며 전면 부인하면서 관련 조직을 완전 해체시켰는데요. 이후로 10수년간 핵잠 개발은 완전히 없는 일이 됐습니다. 그러다 핵잠 수합이 다시금 수면으로 떠오른 것은 2년 전입니다. 지난 2020년 7월 한국에서는 안보와 관련하여 큰 이슈가 연달아 터져나왔습니다. 하나는 그간 한국의 발목을 잡아왔던 한미 미사일 지침이 개정되어 로켓을 발사할 때 고체 연료의 사용이 가능해졌다는 점입니다. 물론 1년 뒤 지침이 완전히 폐지됐지만 당시만 해도 이는 큰 이슈였습니다. 왜냐면 그간 액체 연료만 사용해왔지만 이제 사거리 제한이 없는 고체 연료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게 됐으니까요. 하지만 2달 후 이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이슈가 하나 더 터졌습니다. 당시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소식을 전한 김현종 국가안보실 제2차장은 한 인터뷰에서 차세대 잠수함은 핵연료를 쓰는 엔진을 탑재한 잠수함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물론 국방부 역시 2021부터 2025 국방중기계획에서 4,000톤급 핵잠수함 도입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었는데 국가안보실 제2차장이 미국의 핵잠수함 개발에 필수적인 핵연료를 미국이 공급해달라고 요청했다는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일반인들까지 이 사실을 알게 됐는데요. 김 차장이 미국에 이러한 요청을 한 것은 한국에는 독자적으로 우라늄을 농축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지 못한 관계로 한국이 직접 핵연료 공급하는 것이 불가능해 미국에 이러한 요청을 한 것입니다. 당시 이러한 요청에 미국은 자신들이 수십 년간 반대해오고 있던 핵카드를 한국이 꺼내들자 당황하며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실제 핵잠수함을 만들 능력이 있을까요? 핵무기 탑재가 목적이 아닌 핵연료로 운행되는 핵잠수함을 공격형 핵잠수함이라고 부르는데 공격형 핵잠수함의 가장 큰 무기는 SLBM입니다. 그런데 잠수함이 핵연료용 원자로와 SLBM 발사체까지 탑재할 수 있으려면 최소 3,000톤급 몹체를 갖추고 있어야 하는데 한국은 적어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미 기술력은 가지고 있습니다. 도산 안창호함이 3,000톤급이고 이는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해냈기 때문입니다. 이제 문제는 원자로와 관련된 문제인데 이정익 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는 기술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핵폭탄 상업용 원자로 핵잠수함 원자로 순서로 난이도가 높다고 말합니다. 핵폭탄은 고농축으로 단순히 농축만 하면 폭탄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농축 기술만 확보하면 가능하고 상업용 원자로는 핵에너지를 전기적 에너지로 변환하는 과정 그리고 이를 수십 년 동안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핵폭탄보다 더 까다롭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미 이 상업용 원자로 기술을 보유하고 있죠. 수출까지 성공시켰으니 이미 안정적인 기술을 확보했습니다. 이제 핵잠수함용 원자력 기술만 확보하면 되는데 이는 공간에 대한 제약이 심하고 제한된 공간에서 승조원의 안전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최고 난이도의 기술력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이미 한국이 이에 대한 충분한 기술력을 가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국정감사 기간 중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강은호 방위사업청장에게 핵잠수함이 기본 설계까지는 아니지만 기본 연구를 마쳤다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이냐? 고 물었고 방위사업청장은 공개적으로 답변 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라고 말했죠. 절대 아니다 라고
딱 끊어 말하지 않았다는 점으로 미뤄볼 때 우리는 그 답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연료만 공급된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핵잠수함을 설계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여러 가지 사실로 미루어 볼 때 한국은 이미 최소 몸체 크기인 3,000톤급을 독자적으로 설계한 경험과 상업용 원자로에 대한 충분한 기술력을 확보했기 때문에 지금의 기술력이면 충분히 설계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21부터 2025 국방중기계획에 4,000톤급 핵잠수함 도입을 공식화한 것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선 한미원자력 협정을 먼저 개정하거나 미국의 원료 공급에 대한 동의가 필요합니다. 2015년 개정된 한미원자력 협정에서 한국은 우라늄을 20% 미만까지 농축할 수 있게 되었으나 군사적 목적의 농축은 제한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20%도 프랑스가 20% 미만 저농축 우라늄을 이용해 루비급을 건조해냈기 때문이고 이 20%가 핵잠수함 운용을 위한 최소 수치인 겁니다. 하지만 이 원자력 기술을 미국의 기술이 아닌 영국이나 프랑스, 러시아 등 이미 미국과 다른 방식으로 원자력 기술을 개발한 나라와의 협력은 이 협정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여기에 최근 호주에게 뒤통수 맞은 프랑스가 한국과 핵폐기물 재처리 기술 등과 관련하여 거래하기를 진정으로 원하고 있다고 피력해오기도 했죠. 그렇다면 도대체 핵잠수함이 무엇이길래 정부가 비밀리에 개발해야 하고 다른 나라 눈치를 보며 개발 계획을 세워야 하는 것일까요? 제2차 세계대전까지 잠수함이라는 존재는 필요할 때만 잠수하는 존재였지만 이제는 필요할 때 수면 위로 부상하는 것이 기술력의 척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핵잠수함이 등장하면서 필요할 때도 수면 위로 부상할 필요 없이 심해에서 평생을 보내다 심해에서 소멸하는 존재가 됐습니다. 즉, 영구적으로 에너지 공급이 가능한 핵연료로 추진되기 때문에 굳이 수면 위로 떠오를 필요가 없어진 것이죠. 하지만 함부로 만들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실수로 방사능이라도 노출된다면 전 세계 해양을 방사능으로 오염시킬 수도 있는 무서운 존재인데요. 국제정세에 관심을 두고 계신 분들이라면 작년 연말을 뜨겁게 다뤘던 핵잠수함 기술 이전 소식을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은 영국과 손잡고 핵무기를 보유하지도 않은 호주에게 핵잠수함 기술을 이전해주기로 했는데 빠르면 내년부터 핵잠수함 8척을 건조할 계획이라고 했죠. AUKUS 안보동맹, 즉 호주 AU, 영국 UK, 미국 US 3국이 혈맹에 가까운 안보 파트너십을 체결한 것이 발판으로 작용했는데 호주의 이 계획으로 치명상을 입은 두 개 국가가 생겼습니다. 바로 프랑스와 중국이죠. 원래 호주는 2016년부터 약 77조 원을 투입해 12척의 디젤 잠수함을 프랑스로부터 수입하기로 계약을 체결했었습니다만 미국이 핵잠수함을 지원하겠다고 나서자 이 계약을 파기시켰습니다. 이 계약으로 호주는 프랑스에게 5조 원의 계약 파기 위약금을 물어낼 처지에 놓였지만 호주는 이 위약금을 물더라도 핵잠수함을 선택했죠. 중국 역시 이 계획으로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 사태의 책임 여부를 두고 중국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던 호주는 중국과 극도의 무역 분쟁을 겪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호주에게 핵잠수함 기술을 제공한다는 것은 중국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안위가 크게 보장되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핵잠수함은 수명이 끝날 때까지 수면으로 떠오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심해 깊은 곳을 유유히 떠돌다 갑자기 수면 위로 올라와 SLBM을 쓴 후 다시 가라앉으면 이를 찾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함부로 호주를 건드릴 수도 도발할 수도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인데요. 그런데 미국도 호주도 중국도 그리고 바다를 접한 모든 국가들이 핵잠수함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방사능 누출 사고입니다. 만약 핵잠수함이 사고로 침몰하게 될 경우 거기에서 유출되는 방사능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누구도 함부로 접근할 수 없으므로 누구도 방사능 유출을 막을 수 없으니까요. 공격형 핵잠수함, 즉 핵을 연료로 하여 추진되는 잠수함이 한국군에 필요한 이유는 비단 북한 때문이라는 단순한 이유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최근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보듯이 타국의 침략에 의한 전쟁의 폐해는 비단 과거의 일이 아닙니다. 지금 2022년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이며 어떻게 자국의 안보를 책임지느냐는 전적으로 그 국가의 선택입니다. 핵잠수함의 목적은 정보 수집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우리나라의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국가에게 소리 없이 다가가 SLBM 등의 미사일로 치명적인 피해를 입히는 것입니다. 그럴 일은 없어야겠지만 대비하지 않은 국가의 피해가 어땠는지 우리는 한국 전쟁을 통해 배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기적으로 수면으로 떠올라 연료를 보충해야 하는 디젤 잠수함은
적국의 군사위성에 노출될 위험성이 높은 반면 핵잠수함은 이론적으로 10년 이상 어쩌면 평생 동안 수면 아래에 머무른 상태로 작전 수행이 가능하죠. 물론 잠수함 승조원들의 정신적인 고통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며 어디까지나 이론적으로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뿐만 아니라 디젤 잠수함에 비해 최대 3배 이상 빠른 이동이 가능한 핵잠수함은 도발을 준비하는 북한 잠수함을 장시간 감시하고 추격해 공격 징후가 보이면 즉각 응징할 수도 있죠. 한국은 국방중기계에게 잠시 언급했을 뿐 핵잠수함 도입에 대해 공식적으로 발표한 적은 없습니다만 어느 순간 국회의 사당 지붕이 열리고 요즘 일본의 방위계에서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주제는 단연 한국군의 차세대 신무기들입니다. 2020년에 들어서 KF-21 전투기와 레드백 장갑차, KA-1 흑표전차, K9A2 자주포 등 완전히 새롭거나 성능을 대폭 업그레이드한 한국산 무기들이 속속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독도 도발로 인해 한일전쟁 발발 시 전쟁의 판도를 완전히 뒤바꿔버릴 괴물 대전략 무기, 현무 미사일의 괴물 같은 성능이 일본인들 사이에서 수많은 논란이 되고 있다는 속보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은 고구려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한국군의 현무 미사일 공격을 일본의 이지스함은 100% 저지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일본 자위대 이지스함에서 발사한 요격 미사일로 현무 미사일을 100% 완벽히 요격하는 게 영원히 불가능하다는 게 가장 정확한 정답입니다. 이러한 답변의 결정적인 이유는 역시 2021년 기준 일본의 이지스함에 탑재된 요격 미사일 대비 한국군의 현무 미사일 전력이 상상 이상으로 많아졌다는 것이죠. 2021년 현재 한국군의 현무 미사일 보유량은 3,000발을 넘어서 4,000발을 향해 가고 있으며 현무 미사일 생산 공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바쁘게 가동되고 있습니다. 군사무기 기술력에서 공격형 탄도 미사일을 막기 위해 요격 미사일의 기술력은 더욱 발전해야 하고 현무 미사일의 회피기동 성능과 레이더 탐지, 억제 기능이 향상됨에 따라 한 발의 현무 미사일을 요격시키기 위해 수십 발의 요격 미사일이 동시에 작동되어야 하지만 현재 일본 자위대가 보유한 이지스함의 숫자로는 턱없이 부족한 수량입니다. 일본이 가진 요격 미사일로 현무 미사일 수십 발을 요격해봤자 동시에 일본 열도를 향해 발사된 수천 발의 현무 미사일을 절대로 막지 못합니다. 무엇보다도 시간이 지날수록 한국군의 현무 미사일 증가량은 더욱 빨라질 것이며 2030년이 되면 현무 미사일 4,000발을 넘어서 5,000발 보유를 향해 달려나갈 것입니다. 즉, 한민족의 미래를 위해 자주국방을 직접 현실화시켜줄 현무 미사일은 시간이 지날수록 보유량이 늘어나고 일본인들은 이러한 현무 미사일 폭격을 요격할 방법이 없다는 걸 서서히 깨닫기 시작한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2차 세계대전 전범국 일본이 공격형 탄도 미사일을 보유하는 건 한국과 러시아에게 일본열도 전역을 미사일 폭격당하고 싶다는 소리나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이 발생한 뒤 한국군의 현무 미사일이 일본열도에 대량으로 발사되는 경우 일본이 가진 요격 미사일로 100% 방어에 불가능하다고 밝혀진 임계점은 2000년대 초부터입니다. 그로부터 20년 뒤 현재 한국군의 현무 미사일 전력은 2000년대 초 대비 10배 이상 가까이 강력해졌군요. 특히 우리나라 미사일의 최대 사거리를 800km로 제한하던 한미 미사일 지침이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42년 만에 종료됐다는 사실은 일본이 더욱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 그래도 초격차 수준의 차이가 벌어지던 미사일 전력에 현무사 미사일을 뛰어넘는 성능에 현무 미사일의 개발 소식에 한층 더 격차가 생길 전망이군요. 또한 한국은 미사일 사거리 외에 우주로켓과 관련한 각종 세부 조항들도 완전해되면서 한국의 우주개발 전성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릴지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궤도에 올라가는 고성능 정지궤도, 위성부터 발사가 가능해 궤도까지 뚫고 올라가 마 15 이상으로 적국의 영토에 내리꽂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도 한국군이 합법적으로 보유할 수 있게 되었군요. 이처럼 대륙간 탄도 미사일 기술과 직결된 현무 미사일처럼 한국의 우주발사체 개발은 주요 선진국을 맹추격하고 있습니다. 한국과학기술평가원에 따르면 2018년 기준 한국의 우주 발사체 기술 수준은 미국의 100점 대비 약 60점으로 기술 격차가 17년 정도의 상당한 차이를 보였지만 성능 검증을 끝낸 누리호 발사 이후 현무 미사일이 완성될 경우 대한민국의 우주로켓 기술 수준도 90점대 이상으로 달성. 10년 이내로 한국과 미국의 기술적 차이가 급격히 좁혀집니다. 여기에다가 우주 개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미사일과 군사위성 로켓 등 안보 측면의 수요 존재, 한민족의 끝없는 발전으로 우주로켓에 대한 양질의 인력 보유 정부의 지속적 투자 등
강점을 가진 데다 ICT 분야 등 전반적인 우주로켓 산업에 관한 기술력에서 한국은 세계 10대 강대국에 등극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한국항공 우주연구원과 로켓산업 발전을 위한 토론회도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 물밑에서 소문으로만 들렸던 현무 미사일에 관한 국방과학연구소와 한국우주연구원의 협력이 사실로 밝혀졌으며 국방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를 발판으로 정찰위성의 우주전력 증강과 탄도미사일 등 우주작전 수행체계를 정립할 것이라며 군이 개발한 군사위성을 민간 기업이 발사하는 선순환으로 국가 우주산업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2021년 올해 말 새로운 형태의 현무 미사일 계획이 발표되고 2030년대 현무 미사일이 개발되는 순간 한국의 영원한 주적인 일본과 중국은 진심으로 두려워할 것이 분명합니다. 사거리와 파괴력은 물론이고 내부에 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내부 공간 등 ICBM 대륙간 탄도 미사일, 핵미사일의 스펙과 완벽히 동일합니다. 가까운 미래 일본과 중국이 한국 영토를 털끝이라도 건드는 순간 한국은 5,000발 현무 미사일을 그 즉시 발사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한민족의 후손과 밝은 미래를 위한 진정한 정답은 자주국방이 유일하며 강대국 한국의 현무 탄도 미사일 개발만이 중국과 일본의 도발을 바라버릴 것입니다. 이제 일본 정부는 더 이상 독도 도발은 물론 한국의 심기를 건드리는 국지전 도발도 한국군의 현무 미사일 덕분에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상황. 일본 커뮤니티 마토메 스레드에 게시된 한국군의 현무 미사일 공격을 일본의 이지삼은 100% 저지할 수 있습니까? 게시글에 올라온 일본 네티즌들의 다양한 댓글 반응을 번역해봤습니다. 1.100% 미사일을 요격한다든가 전혀 상관없어. 일본은 군사무기 분야가 아니라도 한국에 어디든 공격이 가능하다. 탄도미사일 따위 쏠 필요도 없지. 경제를 봉쇄해버린다든가 헛소리. 한국을 위협하는 방법은 일본에 많이 있어. 꼭 탄도미사일이 필요 없을지도 몰라. 2점. 그렇게 외교력이 강하다는 일본이 아무것도 못해서 고작 한국군 미사일 때문에 걱정을 하며 울먹이다니. 자민당 사랑하는 내수익이 우습게 보면 모든 게 반대로 이뤄지는 게 무척 흥미로워. 한국의 원자력 발전소는 붕괴되지 않고 오히려 일본 원자력 발전소가 폭발하고 방사능을 퍼뜨리고 한국군은 종이 군사라며 놀다가 이제 와서 위기감을 가지네 웃음. 3점. 이웃나라가 정말로 일본에 미사일을 발사하게 되더라도 이상할 것은 전혀 없어. 이제까지 한국은 약했던 자신의 역사를 지우고 싶어서 필사적이잖아. 북한을 봐라. 그런 나라는 정말로 미사일 발사를 한다고 봐. 4점. 한국은 너무 열심히 살았지. 탄도 미사일을 가져봤자 인생 끝장이야. 순순히 일본에 앞으로 미사일을 반납하는 게 좋을 것 멋대로 하면 북한의 전철을 밟는 게 확실해. 5점. 바보 같은 자민당에게 마지막으로 고한다. 한국보다 자국의 일을 냉정하게 분석하고 행동에 옮기는 게 불가능한가? 감정이 아니라 일본의 실리를 생각해서라도 한국을 겨냥한 적대 방식은 폐기시켜야 해. 한국 정부도 이제는 봐주지 않고 미사일로 직접 경고하잖아. 6점. 일본은 미국의 영향력이 받고 있기 때문에 일본이 공격받았을 때 주일미군은 움직일 수 있겠구나. 주일미군은 대소련을 위해 구축한 방어 전략인데 이제 와서 반도 측의 공격을 막아주고 있다는 거군. 7점. 미국은 북한이 아니라 한반도 전체에 탄도미사일을 보유시키지 않겠다고 한다. 한국은 이대로만 간다면 탄도미사일 보유국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만약 그렇게 된다면 가혹하게 혼내줄 선봉은 일본이 맡게 될 것이다. 주제 파악 못하는 일본인, 대한민국의 진정한 자주국방을 위해 미사일, 초강대국 한국의 현무 미사일 전력이 계속해서 강력해지자 일본 네티즌들은 현실을 부정하며 정신승리를 하고 있군요. 일본과 국지전이 발생하는 순간 일본 영토 전역은 현무 미사일 사정권에 들어갑니다. 지난 18일 러시아는 오랜 기간 접전을 벌이던 우크라이나 동부 격전지 아우디우카를 점령했다고 선언했습니다.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은 푸틴 대통령에게 아우디우카를 장악했다고 보고했으며 푸틴 대통령은 중요한 승리라며 치하했다고 하는데요. 아우디우카는 두 나라 모두 화력을 쏟아부은 최대 격전지로 꼽힙니다. 러시아 기갑부대의 무덤이라고 불릴 정도로 러시아가 엄청난 기갑부대와 군대를 무지성으로 쏟아부었지만 그간 모두 격퇴당하며 점령하지 못한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우크라이나도 버티는데 한계를 느꼈는지 전략적 철수를 단행한 것인데요. 러시아가 아우디우카에서 우크라이나군의 요새 역할을 했던 코크스와 공장까지 장악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아우디우카 점령은 기정사실이 되었습니다. 이 공장은 유럽에서
가장 큰 화학 공장 중 하나로 개전 초기부터 이곳을 장악하기 위해 두 나라가 수개월간 격렬한 전투를 벌였고 우크라이나군의 요새 역할을 해왔는데 러시아가 점령함으로써 아우디우카가 러시아에 의해 장악된 것이 기정사실화되었습니다. 결국 우크라이나군 총사령관은 SNS를 통해 아우디우카에서 병력을 철수하고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푸틴은 중요한 승리를 거두었다며 자화자찬했지만 그동안 이 지역에 쏟아부은 기갑 손실을 생각했을 때 이제 겨우 체면치레를 한 셈입니다. 그런데 러시아는 무지성에 가까운 기갑 돌격 부대를 투입해도 넘어오지 않던 초롱성 아우디우카를 대체 어떻게 점령한 것일까요? 알고 보니 엄청난 공을 들여 진행한 지하작전이 성공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난 3개월 동안 아우디우카에서 우크라이나군은 44대의 중장비 손실을 기록했는데 러시아군은 무려 574대의 중장비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아우디우카 전선은 러시아 기갑 부대의 무덤, 러시아군의 고철 처리장이라 불릴 정도로 러시아군 중장비가 많이 파괴된 전선이었습니다. 선두장갑차가 파괴되자 패주하는 러시아군 병사들의 모습은 서방 언론들의 주된 조롱의 대상이 되곤 했습니다. 이처럼 러시아군의 물량 공세는 대단했지만 러시아 군인들의 숙련도 부족, 종이처럼 얇은 구식 기갑차, 러시아 군대의 대드론 방공 부족 등으로 N차 공격은 모두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반면 우크라이나는 서방이 제공한 하이마스 등 신버전 무기들로 러시아군의 불량 공세를 막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착 상태에 빠진 아우디우카 전선에서 러시아군은 놀라운 전소를 펼쳤는데 바로 지하 상륙 작전이었습니다. 러시아군은 비밀리에 폐 파이프라인을 타고 우크라이나군 후방에 침투하는 작전을 시행했고 이 작전은 성공했습니다. 기갑들의 무지성 돌격을 상대하며 방어선만 지키던 우크라이나군은 갑자기 땅에서 솟아오른 러시아군을 만나고 상당히 당황했다고 합니다. 결국 러시아는 아우디우카 전선 남쪽 방어선에 심대한 타격을 입히는데 성공했습니다. 엄청난 물량의 포격과 기갑 부대의 N차 공세로도 뚫지 못한 방어선을 보병 2대 지하 상륙 작전으로 뚫은 것인데요. 물론 이 폐파이프라인 지하 상륙 작전은 러시아 군인들의 극한의 고생 속에서 달성한 작전이었습니다. 러시아 군인들은 소음을 내지 않기 위해 폐파이프라인에 있던 얼음물과 오류를 몇 주 동안 밤낮으로 청소했고 청소를 끝낸 이후에는 수백 명의 러시아군이 2km 길이의 폐파이프라인을 걸어서 통과해 아우디우카 남쪽 방어선에 큰 타격을 주었다고 전해집니다. 이후 러시아는 곧장 아우디우카의 길이 30km의 차르 열차 벽 세웠습니다. 점령지 구축이 들어간 것입니다. 차르 열차 벽에 사용된 열차는 러시아군이 점령지에서 훔친 것으로 보이는 2100량 이상의 화물열차가 동원되었습니다. 이 장벽은 향후 우크라이나군의 반격 시 러시아군의 방어선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우디우카를 점령한 러시아는 계속해서 이 전선의 병력을 증원시키고 있습니다. 그동안 무수히 많은 기갑 부대와 최수 용병까지 많은 손실을 본 러시아가 굳히기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우크라이나의 공격도 만만치 않아 이 전선에서는 더 많은 양측 군인들의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이후 상황이 묘하게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가 아우디우카를 완전히 점령했다고 한껏 기쁨에 차 있을 때 저 멀리 바다에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흑해함대에 괴멸적 타격을 입힌 것입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드는 의문은 해군이 없는 우크라이나가 어떻게 러시아 흑해함대를 제압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지난 14일 우크라이나는 흑해에서 러시아 군함을 격침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러시아가 점령 중인 큰반도 남부 도시 알루카의 해안에서 해상드론 공격으로 러시아 군함을 격침시킨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당국이 공개한 영상을 보면 빠른 속도로 러시아 군함에 접근하는 해상드론의 앞부분이 보이고 결국 충돌하며 폭발하는 모습이 확인됩니다. 우크라이나가 쏜 마구라 VO 해상드론의 공격으로 러시아 군함 카이사르 쿠니코프의 왼쪽 측면의 구멍이나 침몰한 것이었습니다. 이날 우크라이나군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군의 공격으로 러시아 흑해함대의 3분의 1이 무력화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처럼 러시아의 흑해함대가 우크라이나군의 주요 타깃이 되는 이유는 큰반도의 전략적 가치와 맞물려 있습니다. 지난 2014년 러시아는 전 세계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츠케의 전략적 요충지인 큰반도를 강제 병합했습니다. 군사적으로 보면 큰반도에는 1년 내내 얼지 않는 부동항인 세바스토롤 항구가 있으며 러시아군은 이곳을 흑해함대의 주둔 기지로 활용 중입니다. 이번에 격침된 카이사르 쿠니코프함은 알룸카 인근 해안에서 격침됐는데 이곳은 세바스토폴에서 불과 50km 거리에 있는 곳입니다. 러시아 함선들을 공격해 헉헉한 전과를 올리고 있는 마구라 VO 해상드론은 우크라이나 국영기업이 개발한 제품이었습니다.
이 해상드론은 원격으로 제어되며 정찰 및 감시 임무에도 사용되는데 최소 300kg이 넘는 폭발물을 싣고 최고 80km까지 속도를 낼 수 있으며 공격 범위는 800km에 달합니다. 이번에 카이사르 쿠니코프합이 격침되는 영상을 보면 과거 우크라이나군의 해상드론 공격으로 러시아 군함들이 격침되는 영상과 거의 비슷한 것으로 러시아군으로서는 똑같은 전략에 똑같이 당한 셈입니다. 개전 초만 해도 러시아 흑해함대는 우크라이나 연안을 제 집처럼 드나들며 미사일을 쏘아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흑해함대는 일부 군함을 러시아 본토로 후퇴시키는 등 행동 반경이 갈수록 좁아지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흑해함대의 모항이 있는 크림반도가 우크라이나군이 보유한 서방제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의 사정거리에 들어간 데다 드론 보트의 위협이 갈수록 커졌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지난 1일에도 우크라이나군은 크림반도의 도누즐라프 호수에서 같은 해상드론으로 러시아의 미사일 호위함인 콜베트함을 파괴했고, 얼마 전 우크라이나의 특수부대 요원들이 운용한 드론 보트 6대의 러시아 초계함 이바노베츠호가 격침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해군이 없는 우크라이나가 드론만 가지고 흑해에서 우위를 점한 셈입니다. CNN은 우크라이나는 사실상 자체 해군이 없지만 기술 혁신, 대담함, 러시아 무능으로 흑해 대부분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 현재 우크라이나는 이 지역에서 러시아 전체 측해함대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러시아 해군 함정 20척 이상을 파괴하거나 무력화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들의 접근을 막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비판은 러시아 내부에서 계속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조치 없이 계속 해상드론에 당하고 있는 것인데요. 우크라이나는 흑해에서 전공 덕분에 오데사를 비롯해 흑해 항구에서 곡물 수출을 할 수 있는 해상 통로를 확보했습니다. 엄청난 군비 지출로 재정 수입이 바닥난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해상 곡물 수출로는 지난해 7월 흑해 곡물 수출 협정이 만료한 뒤 단비 같은 존재입니다. 우크라이나 농업계는 곡물 수출량이 전쟁 전 수준에 가깝게 회복했다고 반겼습니다. 객관적인 전력으로는 열악하지만 이처럼 상대에게 결정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해상드론의 활용 능력은 우리 해군도 반드시 벤치마킹해야 할 부분입니다. 이처럼 러시아가 결국 아우디우카를 장악하기는 했지만 수개월 동안 엄청난 물량은 쏟아부은 결과치고는 어딘지 부족한 느낌입니다. 결국 최근 푸틴은 초조합을 드러내듯 해서는 안 될 무리수까지 두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동부의 격전지 아우디우카를 장악했다는 사실을 대대적으로 홍보 중입니다. 그동안 막대한 기갑 부대와 전력을 쏟아붓고도 성과를 거두지 못했던 아우디우카를 장악했다는 사실은 그 누구보다 푸틴에게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오랫동안 많은 물량을 쏟아붓고도 고작 아우디우카 하나 장악한 것이냐는 비난도 나오는 실정입니다. 더구나 우크라이나 특수부대의 해상드론 공격 등으로 러시아의 자랑 흑해함대가 신박한 타격을 입으면서 이 해역을 통해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이 진행되고 있고, 그 양도 전쟁 이전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알려져 러시아에 당혹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게다가 2년 넘게 지속되는 전쟁으로 인해 러시아는 지금 전시 경제 체제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고유가가 러시아 경제를 받치고 있지만 사실 속내를 들여다보면 러시아의 전시 경제는 지금 고물가 위험에 시달리는 모습이 역력합니다. 러시아 정부의 과격한 재정 지출 확대 속에 공급이 수요를 따라잡지 못해 발생하는 위험한 호황이 지속되고 있는 것인데요. 러시아 중앙은행은 15일 기준금리를 연 15%에서 16%로 인상했습니다. 이것은 지난 7월부터 5개월 연속 인상 행진이며 이 기간 상승폭은 무려 8.5%포인트에 달합니다. 러시아 중앙은행은 우크라이나전을 언급하지 않은 채 기준금리 인상의 원인으로 불가를 지목했습니다. 러시아에서 올해 말까지 연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약 7.0%부터 7.5%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수치라면 실질적으로 국민들에게 체감되는 불가 상승은 그야말로 엄청나다고 볼 수 있는데요. 러시아 중앙은행 역시 급격히 개입하지 않을 경우 자국 경제가 버텨내지 못할 것이라는 진단까지 꺼냈습니다. 엘비라 나비울리나 러시아 중앙은행 총재는 경제가 자동차라고 생각해보라. 성능보다 빠르게 달리려고 하면 엔진이 과열돼 멀리 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서방 전문가들은 러시아 경제가 우크라이나전 때문에 위험한 수준으로 과열되고 있다고 더 근본적인 원인을 지적합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는 러시아가 전쟁 직후부터 고물가에 대처해왔으나 이제는 통제력을 잃어가고 있는 형국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전쟁 때문에 비롯된 러시아의 물가 상승에 복합적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고 봅니다. 일단 작년 물가 상승은 러시아 동화인 루블화 가치가 달러 대비 15% 떨어지면서 수입 물품 가격이 오른 데 기인했습니다. 그러나 올해에는
루블화 가치가 러시아의 자본 통제로 안정되면서 수입품의 가격은 전쟁 전 수준으로 돌아갔습니다. 올해 소비자 물가를 밀어 올리는 가장 큰 요인은 돈이 너무 많이 풀리고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러시아 정부는 전시 경제를 떠받칠 목적으로 국방을 중심으로 재정 지출을 늘려가고 있는데요. 지난해 러시아 국방비 예산은 전체 공공 예산의 약 3분의 1을 차지했습니다. 이는 2011터부터 2022년 전체 예산 대비 국방비 비율이 13.9터부터 23%에 그친 것과 뚜렷하게 대비됩니다. 러시아는 내년 국방비로도 전체 예산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10조 8천억 루블, 약 155조 5,200억 원을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더구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전사자 가족의 30년치 평균 임금을 지급하고 복지 지출도 늘리고 있습니다. 이 정도 경기 부양은 코로나19 대유행기를 능가하는 것으로 막대한 재정을 지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러시아가 전쟁 자금을 계속 풀면서 동시에 인플레이션을 막아야 하는 난제에 직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문제는 러시아가 돈이 너무 많이 불었다는 점입니다. 현재 고물가는 과열된 수요를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는 데에서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기준 러시아에서 계란 가격은 전년 대비 40% 이상 상승했고 닭고기 가격도 29.3% 올랐습니다. 일부 전문가는 전쟁 때문에 공급 역량 자체가 감소해버린 상황을 주목합니다. 러시아 내 고학력 근로자 다수가 해외로 도피하고 외국인 투자가 급격히 위축된 점도 물가 상승을 부추긴다는 것입니다. 즉 전쟁을 위해 돈은 풀었지만 전쟁과 해외 도피로 인한 인력 유출로 생산할 사람이 없어서 물가가 오른다는 것입니다. 파이낸셜 타임즈에 따르면 러시아는 개전 초기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메우기 위해 강력한 부유세를 부과해 40억 달러를 조달하기도 했습니다. 부자는 부자대로, 서민은 서민대로 전쟁은 길어지고 고통의 끝은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 선거를 앞둔 푸틴은 무리수를 두고 말았습니다. 러시아 반정부 운동가 알렉세이 나발리가 지난 16일 시베리아 교도소에서 돌연 사망하면서 그동안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으로 인해 우크라이나가 잊혀져가고 있었는데 우크라이나 지원에 소극적이었던 서방 국가들이 이 사건을 계기로 다시 추가로 무기를 지원하겠다고 나섰으며 더욱 더 러시아를 제재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독일 연방하원 국방위원회 위원장은 우크라이나에 더 많이 무기를 지원하라고 올라프 숄츠 총리를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독일은 타우러스가 실전에 배치돼 러시아 영토를 직접 타격할 경우 전쟁이 확대될 것으로 우려해 주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러시아군이 타우러스 부품을 수거해 역설계할 가능성도 독일이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벤 호지스 전 유럽 주둔 미군 사령관은 러시아 공격의 압박이 커지고 있는 시점에 독일의 타우러스가 전달되면 우크라이나 무기고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우크라이나 당국자는 쫄리티코에 이제 타우러스를 확보하는 것은 자국의 매우 중요한 요구라면서 러시아를 무너뜨리는 유일한 방법은 러시아가 점령한 영토 내로 깊숙이 타격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나발리가 의문사하면서 신속한 군사 지원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는 유럽연합에서도 나왔습니다. 호세프 보렐 EU 외교 안보 고위 대표는 우리는 아마도 너무 자주 주저했을지도 모른다. 2년 전 우리는 헬멧을 줄 준비가 돼 있었고 지금 우리는 F-16을 보내고 있다. 우리가 이틀 결정을 더 빨리 내렸다면 아마도 전쟁은 달랐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방에서는 나발리 죽음과 관련의 사인을 규명하고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외무장관은 러시아 당국자들에 대한 신규 제재가 있을 수 있다고 시사했습니다. 영국은 나발리의 죽음에 대해 조치를 취할 것이라면 다른 국가에도 비슷한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캐머런 장관은 이날 모넨 안보회의에서도 러시아의 나발리가 어떻게 사망했는지 완전히 분명하게 밝혀야 하고 요구하면서 각국의 우크라이나 재건 비용 충당을 위해 현재 서방에 있는 러시아 중앙은행 자산을 압류할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서방에서는 나발리의 사망을 의문사로 규정하며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책임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궁지에 롤린 푸틴은 결국 선을 넘는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러시아가 최근 우크라이나 공습에 극초음속 미사일 칠콘을 처음으로 사용했다는 분석이 나온 겁니다. 키이우 포렌식과학연구소의 올렉산드르 루빈 소장은 지난 7일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공격에 사용한 미사일이 3M22 칠콘 미사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루빈 소장은 당시 수집된 포격 잔해물을 분석한 영상을 올리며 3M22 칠콘 미사일이 사용됐다는 사실은 부품과 파편의 모습, 해당 무기 유형의 특징으로 입증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부 부품은
러시아군이 사용하는 다양한 유형의 로켓에 호환될 수 있지만 이번에 발견된 제트 엔진과 조향 장치 잔해의 경우 츠르콘 미사일에만 사용되는 부품으로 추정할 수 있는 특징이 관찰됐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여러 부품에서 츠르콘 미사일을 가리키는 3M22 표기가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츠르콘 미사일의 사거리가 1,000m에 이르며 음속의 9배의 마하 9까지 속도를 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츠르콘은 어마어마한 시속으로 거의 9,900km를 날아오지만 레이더에도 포착되지 않아 미국 패트리어트 미사일로도 막기 힘든 가공할 무기로 알려져 있는데요. 러시아가 만일 우크라이나에 츠르콘 미사일을 사용한 것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우크라이나전은 또 다른 양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일단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는 방공망 전력을 보강할 필요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일각에서는 츠르콘 극초음속 미사일은 생산 비용이 너무 높아 러시아도 충분한 양을 생산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이 미사일 사용은 우선 순위에 있어 러시아 지상군 재건에 밀릴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하기도 하는데요. 워낙 기갑 부대와 지상군을 아우디우카에 쏟아부어 안 그래도 지상군 재건이 시급한 러시아가 한 발만 쏴도 비용이 어마어마한 츠르콘을 우크라이나 전에 사용하기에는 너무 부담이 클 것이란 겁니다. 또한 러시아의 극초음속 미사일이 과대 포장되었고 실전에서 사용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러시아가 아직까지 츠르콘 미사일 발사 이후 어떤 성과를 거뒀는지 발표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간에 격추되었을 수도 있고 엉뚱한 곳에 떨어졌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제대로 활약했다면 러시아가 이처럼 조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과연 러시아의 극초음속 미사일은 엄청난 위력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과대 포장되어 실전에서 쓸 수 없는 수준인 것인지 정확한 사실은 러시아만 알고 있을 것입니다.